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지금과 비슷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거의 모든 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든 창조물이 아닙니다. 지도가 한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수백 년의 실험과 실패, 그리고 수천 척의 배가 가라앉는 아픔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지도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집단지성의 산물입니다. 세계 지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거의 모든 곳에 갔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길을 떠난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으며 그걸 수집하고 정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행자와 관찰자, 기록자, 그리고 해석자로 나뉘어 서로의 지식을 넘겨주었고 그 지식이 쌓이면서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 제작자들이 의존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상인, 순례자, 외교사절, 용병, 그리고 십자군들이 국경을 넘으며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오아시스의 위치를 말했고 누군가는 강의 흐름을, 누군가는 해안선의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지도 제작자들은 이 말들을 조합했습니다. 이 도시는 저 산을 지나 3일쯤 걸린다더라 같은 이야기에서 거리와 위치를 유추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 인도, 동아시아까지 퍼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도 당시 지도 제작에 빼놓을 수 없는 공헌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당대 지식인들의 손에서 정리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여행한 수많은 상인과 병사들의 증언을 모아 역사를 썼습니다. 로마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로마 전역을 직접 여행한 끝에 17권의 지리학에 각 지역의 지형, 풍습, 도시 배치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알-이드리시가 이슬람 상인, 유럽 순례자, 동로마 여행자, 아프리카 탐험가 등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계를 7개의 기후대로 나누고 70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방대한 지리서를 집필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세계 지도는 타블라 로제리아나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데 12세기 최고의 지도였습니다. 지도 만들 때 백과사전처럼 단골로 활용된 참고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서죠.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나 14세기 이븐 바투타의 기행, 존 맨더빌의 여행기 같은 책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이븐 바투타와 존 맨더빌의 여행서였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이슬람 세계에서 단연 가장 유명한 여행자였습니다. 무려 30여 년에 걸쳐 약 1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죠. 비행기는커녕 변변한 지도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세계 대부분과 그 너머를 직접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40개국 이상을 돈 셈입니다. 그의 여행은 단순한 유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율법학자인 그는 각 지역의 법률, 종교, 문화, 정치, 구조 등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무슬림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은 거의 모두 찾아갔죠. 덕분에 그의 여행기는 그 시대의 이슬람 세계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자 학문적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학자, 성직자, 외교관, 상인들은 각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와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여행 자체가 곧 지식의 생산이자 전파였던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븐 바투타의 기행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가장 방대해 이후의 지도 제작자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존 맨더빌 경은 실제 인물이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행기는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신라곤의 밀턴, 낭만주의 시인인 키츠 같은 작가들도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중동과 아시아에 대한 묘사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 심지어 지구의 반대편까지 여행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현실보다는 상상과 신화를 더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가슴에 달린 사람,
한 발로 걷다가 그 발로 태양을 가리는 족속, 금으로 가득한 섬처럼 기묘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지금 보면 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다른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책은 그들에게 아시아와 이슬람 세계를 상상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고 실제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콜럼버스 역시 이 책을 참고해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경험담과 여행서를 바탕으로 만든 지도가 지금처럼 정확할 리는 없습니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자들은 사실과 전설을 함께 그렸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중세 지도에는 이상한 그림이 다수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4세기의 카탈루냐 지도입니다. 스페인의 유대인 가문이 만든 이 지도는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해안선, 항구, 항로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지도 곳곳에는 바닥의 물, 용, 괴상한 인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와 위험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지도에는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 전설 속 기독교 왕국의 지배자인 프레스터존, 사막을 건너는 카라반, 금덩어리를 든 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황제도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구성한 인물들입니다. 상상력으로 정보의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말과 기록만으로는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학자들은 지도 제작에 수학과 천문학을 끊임없이 접목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토스 테네스입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이었던 그는 해의 그림자 각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그가 추산한 지구 둘레는 약 46,000km로 실제와 거의 같았습니다. 이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측량과 계산은 9세기 이슬람의 바그다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마무는 바그다드에 천문대를 세우고 지도 제작을 학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막대의 그림자 길이를 재며 위도를 계산했고 낙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나 배의 항해 속도를 바탕으로 도시간 거리를 추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경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도 중심의 지도 제작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중세의 항해와 무역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지도 제작이 실전 중심으로 바뀝니다. 더 멀리 가야 했고 더 정확해야 했습니다. 별의 고도와 태양의 위치로 위도를 측정한 뒤 하루 동안의 항해 거리와 방향을 기록해 자신의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각 측량법이 도입되어 땅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게 되었고 나침반 덕에 방위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18세기에 발명된 해상용 크로노미터는 비로소 정밀한 경도 계산을 가능하게 해 이때부터 세계 지도의 정확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보와 과학 지식이 축적되면서 지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진화했습니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최초의 세계 지도를 만든 사람은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였습니다. 그는 세계 전체를 평평한 원형으로 보고 그 중심에 인간 세계를 배치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의 에라토스테네스는 거기에 위도와 경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로선 혁신이었습니다. 그는 지구를 하나의 구체로 보고 좌표를 기준으로 위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전통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이 책은 고대 지리 지식과 좌표 체계를 체계화한 지리학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후 비잔틴을 거쳐 이슬람 세계로 전해졌고 르네상스 때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지도 제작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수도사 프라마우로는 이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남북을 거꾸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신앙이 아닌 현실을 중심에 둔 첫 유럽식 세계 지도였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지 않았고
대신 실제 항로와 지리 정보가 지도 속에 반영됐습니다. 이는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한 르네상스적 사고의 시작을 알린 결정적 전환이었습니다. 1569년 플랑드로 출신의 메르카토르는 항해에 최적화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침반으로 직선 항로를 그을 수 있는 최초의 지도였지요. 이 덕에 바다에서 훨씬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도약이었죠. 다만 이 방법에는 단점도 있어서 북극이나 남극 같은 극지방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려지는 왜곡이 생겼습니다. 1570년엔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가 세계극장이라는 지도책을 펴냈습니다. 당시까지 나온 최신 정보를 집대성한 지도 모음집입니다. 이는 단일 지도라기보다 당시 유럽 지식인들이 생각한 세계의 종합판이었습니다. 지도의 의미나 목적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대의 지도는 길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며칠이 걸리고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로마의 지도는 걷는 사람을 위한 실용서나 다름없었죠. 중세의 유럽은 달랐습니다. 현실보다 신이 먼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늘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지도 위엔 동쪽에 있다는 에덴 동산이 자리했습니다. 세상은 신의 계획 속에 배치된 질서였고 지도는 그 질서를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지도는 신앙과 과학이 함께 있었습니다. 메카가 중심이었지만 별을 관측했고 도시간 거리도 계산했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야 했기 때문에 위도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또 무역과 항해를 위해선 정확한 항로와 거리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지도는 기도 방향과 계산의 숫자가 함께 들어있는 신앙과 실용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은 눈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해류가 빠른지, 어디를 먼저 차지해야 하는지 지도는 정복의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도는 행정, 과학, 군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철도, 전신선, 군부대까지 정밀하게 기록되어서 지도를 만든다는 건 곧 국가의 통치를 뜻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세금은 어떻게 거둬야 하는지 등도 지도가 모두 알려주게 된 거죠. 지도는 땅을 보는 그림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지도는 위성사진, 레이저 스캔, 드론 촬영, 지상 측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정보는 GIS, 즉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분석되고 시각화됩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지도에 적절히 배치합니다. 지도는 이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지도 제작의 출발점은 늘 같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의 아낙시만드로스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도는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전 시대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 위에 새 지식을 얹어가며 발전해왔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앞선 이들의 어깨 위에서 또 다른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